네, 저희가 어제 잠시 소개해드린 바도 있는데 미국에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금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인가라는 어떤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시사점들 생각해 볼 분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흔들고 있는데 이런 식의 흔들기가 이어지면 미국의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미국 증시 올랐는데 일단 간밤에 가장 주목하셨던 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네, 오늘 그 장이 마감될 때 미국 내 이렇게 트레이더 사이에서는 뭐가 화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오늘은 올랐네. 오늘은 올랐네. 이 말씀을 이제 시청자분한테 드리는 것은 이번 주 들어서 고용통계 하향 조정 이후에 주가가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졌다가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졌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장이 마감됐을 때 사실 오늘은 올랐네, 어제는 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랐네 이 표현이 아마 지금의 미국 증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하루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하지만 하락폭보다는 상승폭이 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무엇보다도 단기채 금리의 급등 현상입니다. 지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미 재무부의 현금이 바닥났다. 그래서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고를 현금을 채우기 위해서 단기채 국채 발행이 많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단기물이 유사일로 1,000억 달러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경기와 이렇게 달러 가치 관련해서 달러 스마일 이론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달러가 안전통화로서 강해서 달러 강세,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펀더멘탈 베이스 달러 강세, 그 중간에는 달러 약세 해서 이게 스마일 이론인데요. 내일 정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미국의 국채 금리의 스마일 현상. 아마 지금 연일 고생하시는 이렇게 소피디께서 미국의 2년물과 30년물의 금리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좀 아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1개월물, 3개월물의 금리는 한 4.3% 이렇게 갑니다. 근데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대 후반. 그 다음에 지금 10년물이라든가 30년물은 다시 4.3% 이상. 그래서 그리면 국채금리 스마일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에 한번 다른 이슈가 없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와 이렇게 그걸로 후임 놓고 이제는 인선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페드 인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가 그 중에서 페드 의장이 되니까 쿠글러 이사의 이렇게 후임은 차기 페드 의장을 목표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월가에서 보면 이렇게 페드의 의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파월과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이렇게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퀴즈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겠느냐. 결국 연준이 예스맨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냐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강세장이 지금 지속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이때 상황이 1927년과 1998년 상황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증시는 스카이로켓팅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경기에서는 트럼프의 경기관이 스카이로켓팅인데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스카이로켓팅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자, 트레이더 사이에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시장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려면 소위 말해서 투자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투자 거시적인 방향성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내용 중요할 텐데 관련해서 미국에서 불거진 바나나 논쟁, 바나나 공화국 논쟁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희일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는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예. 왜 그러냐면 8월 달에 아마 8월 달에 진단하면서 미국의 8월에 이렇게 조정장이 된다. 주식.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사라. 단기 채권 특히 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1,000억 달러 정도의 단기 입찰에 따라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모습을 볼 때는
그 시각대로 단기국채를 샀으면 굉장히 손실을 벌써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일비하지 말아라 하는 그래서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는데요. 자, 왜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또 그 자리에 차가지고 어떤 정책을 필 것인지는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결국 사람 문제지 않습니까? 노동부 관련돼서 고용통계 문제라든가 통화정책 관련해서 사람과의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문제에서 시발점이 됐던 것은 바로 고용통계국장이다. 예. 그래서 5월 이후에 대폭적으로 하향돼서 이것이 이 14만 건에서 1만 건대로 하니까 트럼프 관세 영향 아니냐? 그러면 민감해지는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죠. 그래서 단숨에 스케줄 F에 의해서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스케줄 F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스케줄 F는 파월 의장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제닛 옐런이 진짜 여성 의장이자 그다음에 역대 의장으로서는 A 학점을 받아서 가장 최고 학점인들 받아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의 의장의 관행상으로 보면 연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페드 제닛 옐런을 이렇게 오바마 지휘 차에서 지워서 결국 파월 의장을 됐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은혜에 의해 가지고 은혜는 아니겠습니다는 임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자기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2008년 이후에 지금과 비슷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하는데 2019년서부터 결국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쪽으로 갔거든요. 여기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선출직이 아니고 정무직이거든요. 고용통계국장도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을 이거 어떻게 해서 날려버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바로 스케줄 F를 2019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용통계 같은 정무국장 이런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케줄 F에 의해서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 이사라든가 이런 쪽에 흔들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 시간이 좀 빨리 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앵커한테 경제 감각이 좋으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사실 지금 고용통계국장에서 파월을 흔들기로 이렇게 스케줄 F에서 본격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 거로 생각합니까? 지금 연준 내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뭐 관계없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지금 파월 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네. 예전에 이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2023년 저 바이든 정부 때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지명을 하게 되면 역으로 이제 파월이라든가 연준을 조금 더 자신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갈 것이고 그것은 결국 파월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경제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지금 페드 내에서 지금 예. 사실 그런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지금 파월과 페드를 흔들고 난 이후에 지금 차원에서 스케줄 F에 이렇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스케줄 F대로 다음에 파월 이어서 날릴 사람이 누구냐? 파월은 그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일론 머스크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경제 감각, 그 기업의 사람이 아주 동물적 감각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만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케줄 F의 대상이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도의 모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오늘도 2차 관세다에서 관세를 붙이되 러시아에 관련돼 있는 원유라든가 정제 제품을 산 데는 거기에 또 2차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인도가 바로 25%에서 25% 더 맞아서 25%포인트 더 맞아서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용어에서 있지도 않는 2차 관세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미국의 사실 트럼프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는 이런 측면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관행이 있는 겁니다. 자격 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통계 마음에 안 들어, 파월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쪽으로 해서 스케줄 F에서 날리다 보니까
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제니 옐런 같은 점잖으신 분들이 또 삼전선 페드 의장과 재무장관을 다 거치고 위기에서 오면 아마 메리츠 시스템에서 가장 정통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인가, 이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학계에서 이 논쟁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바나나 리퍼블릭,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 붙여도 사실 모욕적인 말이기는 합니다. 네, 정치적으로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이중구 교수가 사실 그 특정 정부에서 죄송합니다는 윤석열 그 정부의 계엄 조치 이런 거 관련해서 법과 이런 것을 무시한, 법을 잘하는 사람이 이걸 무시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을 쓴 적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신앙과 말씀대로 바나나 공화국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국민의 합의한 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바나나 공화국이 여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원래 이 유래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04년 우리가 을사보화적이 있던 1905년 전후에서 오헬리의 작품 양배추와 임금에서 유래됐다. 저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경제 분야를 하기 때문에 소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과거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억을 되새겨서 시청자분한테 방송하기 위해서 한번 이걸 쭉 찾아봤습니다. 원래는 이게 온두라스가 바나나의 어떤 상징국이죠. 저도 이거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 모시고 온두라스에 방문할 때 어이구 온두라스는 바나나 천국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엘리 작품은 온두라스가 엔츄라라는 상징 국가로 포장이 됐었죠. 그런 측면에서 특정 산업에 바나나에 편중된 국가를 칭한다 하는데 이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국가, 마음대로는 국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편중된 국가 이렇게. 그래서 바나나 공화국의 이게 통치하는 국가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역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중남미국가예요. 온두라스, 엘살베도르, 부켈라 정부,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전부 친트럼프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이렇게 신흥국 간의 문제냐 할 때는 최근에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자 러시아의 애플과 바나나와 관련해서 자 우리 러시아는 이제 애플 사과는 하는데 생산국이 되는 이것도 이례적이죠.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바나나 사과는 생산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우리가 바나나 이렇게 공화국인가 한 말을 해서 최근에 유명했던 용어입니다. 또 시진핑도 반 코로나 시일 때 굉장히 궁색했었죠. 시진핑 주석이 이때 바나나 껍질을 벗기면서 중국도 사실 그때 당시에 시진핑의 행위를 빗대서 바나나 공화국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최근에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정근 교수, 지금 명예교수죠? 그 진보학자인데요. 굉장히 미시경제학 관련해서 저도 이 책 가지고 공부했습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조치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 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국민들을 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다들 계엄 조치가 나올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는 이거 빗대서 법과 관행을 무시하는 이런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국가, 이런 국가가 바나나 공화국이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까지 하면 트럼프가 지금 왜 바나나 공화국이다 이런 비난을 받는가도 시청자분이 금방 감이 채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모든 면에서 선진국인 미국에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하면 그 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바나나 공화국에서 나온 것은 더 이렇게 논쟁이 증폭되는 것은 집권 1기에도 바나나 공화국에 이렇게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20년 10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뜻하지 않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결과의 불복종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주의 상징인 미 의회의 의사당을 점검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저도 기억에 생생하는데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이 트럼프 음모론 관련해서 지금이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인가 하는 관련해서 그때 레리 호건이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때 메릴랜드 주지사였었는데요. 자, 미국이 지금 바나나 공화국인가? 이게
4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바나나 공화국 선거 방식 이런 문제가 어떻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뽑아준 건 인정을 해야지 트럼프 누가길래 이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마음대로 음모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각도에서 바나나 공화국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민주당과 이 부시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친트럼프 퀴즈에 해당되는 메리코 갤러거인가요? 내가 이제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갤러거 친트럼프 하원 의장도 미국이 쓰레기 같은 일인가? 이때 쓰레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일을. 결과적으로 보면 바나나 공화국은 트럼프 지금 뭡니까? 국제법 의존합니까? 미국 국민들이 합의했던 자국 내 법 의존합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 듭니까? 작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보통 바나나 공화국은 독재자가 권력 욕심이 많은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는 국가다 하는 것을 통칭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의 최고 통수가 입장에서는 바나나 공화국 얘기하면 가장 경멸스러운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 위원님께서 잠시 헷갈리셨던 그 갤러거 의원은 정계 은퇴했던 마이크 갤러거 의원 그렇죠, 말씀이시죠? 마이크 갤러거. 예. 네네. 그럼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맞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국의 바나나 공화국 논쟁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 한 명이 그런 논쟁을 만들 정도로 이 움직이는 힘이 사실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자, 이런 대통령이 연준을 흔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그런 있을 것 시각들이 같습니다. 점점 확산돼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오늘 아침에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인가? 트럼프가 진국하는 미국이 민주주의인가? 시장경제 모범 국가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국민경제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정책이가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1913년 설립 이래로 독립성, 중립성, 정치적 영향력을 결별시키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유지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페드입니다. 페드 의장도 마찬가지고 페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그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페드 이사, 페드 이 의장만큼은 굉장히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쪽도 있습니다. 예. 비단 이게 미국의 의장만이냐, 미국의 페드만이냐 하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도 금리와 관련되고 지금 부채 사회이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돼서 전부 국민들이 영향을 미치고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도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장 경제도 아니고 트럼프 마음대로 된다 하면 가장 독립성을 지켜야 되고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이렇게 페드가 장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그 파장이 장악된다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은 2019년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기 의장 이제 임명이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바나나 공화국의 이런 경멸스러운 표현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페드 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페드가 금리 변경할 때 듀얼 맨데이터, 고용, 물가 이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요구를 결국 친트럼프 퀴즈를 통해서 관철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월 FOMC서부터 우리도 7월은 어렵다, 9월부터는 된다, 비컷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결과적으로면 자, 이런 시각들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1%까지 가는 게 아니냐. 오늘 바로 UBS에서 9월부터 내년 초까지 100bp가 내린다 그랬습니다. 100bp. 그리고 미니애폴리스라든가 이런 그 소위 트럼프 퀴즈에 분리되는 것도 금리 인하를 서둘러 단행해야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나나 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페드를 장악할 때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 그리고 친트럼프 성향이 강할수록 금리 인하를 서두르라 하는 이런 요구들이 적고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속보 내용을 전달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소식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품목 관세를 100%로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인텔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열릴 우리 증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애플의 이 파운드리, 이 애플 차세대 칩을 위한 파운드리 공장에서 삼성전자 물량을 가져가겠다. 이 얘기들이 나온 것들도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관세 부과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잡음을 만들어내면서까지 관철시킨 걸 보면 결국 아까 질문이랑도 좀 상통하는 부분인데, 위원께서는 미국의 금리가 정말로 트럼프 말대로 1%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오늘도 반도체 100%, 예. 그다음에 의약품 벌써 200% 나왔죠. 트럼프는 상호 관세가 마무리돼서 이게 관세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만 본인이 스포트라이트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1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의약품 벌써 200% 나왔죠. 이게 됩니다. 그러면 관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과정에서 본인의 요구사항을 다 관철시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국은 관세는 뭘까? 스윙 스테이트, 제조업 부활 이렇게 하는데요. 대미 투자약 증대시켰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시청자분이 그 예상외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우리도 3,500억 달러, 일본도 5,500억 달러, 유럽도 6천억 달러 이렇게 하는데요. 관세 부과 이후에 어쨌거나 미국의 재정 수입이 올라가서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무역 적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적이 달성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연준이 장악하면 결국 연준 장악에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가 1%까지 내려달라. 그럼 왜 그러냐? 경기적 측면에서는 신경제 신화를 창출했던 1990년대 후반에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보다 더 강한 신경제를 연출하겠다. 이게 스카이로켓팅 경기관입니다. 그리고 증시적 측면에서는 지금 강세장이죠. 여기에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의 증시가 거품이 더 가죠. 얼만큼? 2에서 3년 동안.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 경기 스카이로켓팅, 증시 스카이로켓팅,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장기 집권 야망 달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상에서 사실은 1%까지 내려가는 이런 그 트럼프 요구가 지금 시장에서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리고 싶었는데 한 의원께서 서두에 지금 미국 경기 이 증시 상황 보면은 1990년대 후반과 비견이 되는 골디락스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얘기했던 것이 아마 지난주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예. 사실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경기 상황을 보면 의외로 괜찮다는 예. 골디락스 상황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는 골디락스 1990년대 골디락스가 비견되는 이 얘기했었죠. 미국 경제 상황이 지난 5월부터 개선되고 있습니다. 각종 물가 지표가 2.5% 내입니다. 목표 타겟이 2%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실업률 완전 고용 밴드에서 지금 4.2% 상단에 유지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습니다. 2분기 성장률 속보치 마이너스 0.5% 1분기에서 3%였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클린턴 정부의 골디락스 신경제에 비유되는 이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고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그 좋아지는 이런 국면에 있어서 이게 그냥 외면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최근의 상황이 이렇게 1990년대에 비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골디락스라고 하면 이 단어 자체가 나오는 거는 주식 투자자들한테 좋은 얘기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면
거품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예. 주식자 입장에서는 거품을 생각하되 거품이 언제 붐앤버스트에서 언제 붕괴될 것이냐. 예. 그러면 거품이 이어지는 기간은 미국의 주식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 강세 정책의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27년대, 그다음에 1998년대 이때입니다. 한번 이때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됐습니다. 2020년 테일러의 포드 정책 테일러 시스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팍스 브리타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포드 정책 테일러 시스템의 자동차 혁신입니다. 그리고 1998년은 인터넷과 같은 IT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금리 인하는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여기나 특수한 상황. 1927년에는 영국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998년에 LTCM,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 이렇게 모라토리엄 사건을 냈던 LTCM, 이게 뭐냐, 전염된 걸 방지해서 딱 금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세장 속에 금리를 하다 보니까 증시가 거품이 발생하면서 2에서 3년 동안 계속됐던 거죠. 그것이 뭐냐, 1930년대 대공황 들어오면서 미국의 증시 거품 해소, 그 다음에 2000년 아랍 테러 사건에 의해서 무역 트레이드 센터 9.11 이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품 예. 붕괴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근데 최근 하면 상황을 왜 1929년과 1998년 상황이 되느냐 하면 기술 혁신, 시청자 여러분 AI와 같은 알파라이징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냐, 특수한 상황이죠. 트럼프가 경기가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1%. 그리고 뭐냐, 1927년과 1998년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강세장 속에 금리 또 내려, 돈도 푸는데 금리 또 내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스텔스 QE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금리까지 내려, 유동성 장세, 저금리 장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의 상황은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품이 몇 년까지 갈 것이냐. 그때는 2년 이상 갔거든요. 거품이 증속하는 기간 동안은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2년은 붕괴되고 3년은 붕괴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마 투자가들이 이런 과거의 사례도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약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 방송 다시 보기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